직설적으로 하면 약발이 안 먹힌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다 약간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좀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건설사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어떤 모양을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은 지금 대면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만 막고 실거주물 폐지 풀어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한은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또 6개월 내는 내릴 일 없다. 그 와중에 플러스 2%를 확인해야 내리겠다 이랬고, 이거는 우리 경제 논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최대한 전달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지난번엔 출연해 주셨을 때 부동산 얘기 정말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네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요. 바로 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또 시각들이 있던데,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PIR 그 시추를 계산하면 서울의 최고점 대비 한 35에서 40% 지점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정 가격. 누구나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집을 살 수 있구나라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정상 가격인데요. 지금 그게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2022년 말에 내려왔다가 정부의 이제 활성화 정책이 너무 좀 과다하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90%까지 서울은 회복을 했어요. 수도권하고 지방은 한 85%이 정도 회복을 했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는 상태에서 못 올라오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막 40%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80, 90%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또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론이 나왔지만 신생아론의 볼륨 자체, 그러니까 예산이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작년에 50년 주담돼 있었잖아요. 그게 한 50조 넘어요. 계산해 보면 26조 6천억이니까 한 반 정도 효과. 그 와중에 신생아로는 그 대상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생아를 관계 없으면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잠재 수요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이 지금 2월 말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소진도가 좀 느리고, 그 와중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매입하는 비중이 전체 중에 한 2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현재 다시 회복한 가격이 일반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분들조차도 이자가 그렇게 저렴한데도 다가서기 부담스러운 가격. 결정적으로 5년 뒤에 그게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경제와 놀자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이미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합리적인 수요자들의 어떤 패턴이 현재 시장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버거운 시장인 게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은 잠시 신생아돈으로 조금 올라가겠지만 한 3, 4개월 가다가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조정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또 대책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또 내면 아마 조금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 대출로 집값을 계속 떠받치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발표했고 110 대책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거래 활성화 이런 걸 좀 보기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대책이 안 먹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안 먹힌다기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직설적으로 하면 약발이 안 먹힌 건데,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임대사업 분야도 약간 풀었잖아요. 물론 비아파트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 얘기 뭐냐면 투자자들조차도 현재 가격이 미래에 내가 이걸 매입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다 약간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좀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조급하실 거 없이 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 시기는 그럼 한 2분기? 올해 2분기? 어느 정도 시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우선인데요.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약간 그 장기성이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주식처럼.
기간을 따져보면은 예전에 IMF 때도 회복하는데 2년, 처음에 1년 반 정도 또 회복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또 한 1년 정도, 합하면 2년 반 갔어요. 빨리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처음에 또 똑같이 요번처럼 회복한 거 갔다가 한 5년 갔거든요. 그게 5년 동안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스킬이 있으니까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3, 4년 갈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놀랐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렇게 좀 조정받을 것 같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네. 받고 그 텀을 생각한다라면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뭐 해외 어떤 리스크들, 미국의 금리가 뭐 내린다고 얘기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금리가 내려야 부동산의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러나 정치하시거나 금융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제를 다 봐야 되니까 함부로 오르고 내리고 못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은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또 6개월 내는 내릴 일 없다. 그 와중에 플러스 파월 장관이 말한 2%처럼 똑같이 2%를 확인해야 내리겠다 이랬고 이거는 우리 경제 논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파월 장관하고 한은 총재하고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국제회의에서 만나요. 실제로 만났는데 이창용 총재가 물어봤대요. 파월 보고 언제쯤 내릴 거예요? 그랬더니 파월이 사석에서도 2% 찍고 나서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2% 안 찍으면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대요. 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있지 않는 한 내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금 여쭤보신 그 지점이 올 수도 있겠죠. 외부 충격으로. 그거는 빨리 올 수도 있죠. 만약에 계속 안 내렸는데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1,300원이면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경제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1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자꾸 올라가니까 뷰를 바꿔가지고 작년에는 1,150원까지 양보를 했어요.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얘기를 못할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가계부채나 PF. 이게 지금 한자로 사면초가 맞나요? 진퇴양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일이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그 결말이 뭘까요? 집값이 또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를 좀 가지시고 좀 호흡을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3년 이제 유예가 됐어요. 실거주 이제 폐지가 뭐 갭 투자를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국토부가 어쨌든 실거주 이제 의무 폐지를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국토부가 언급한 이유는 그냥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건설사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어떤 모양을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하도 갭투기를 많이 하니까. 집을 사서 뭐 자기가 거주할 생각이 아니라 이건 계약금만 넣고 이자 계산하고 또 팔아먹고 이게 2030들도 갭투기 바람이 불었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버는 사람은 있겠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 앞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했는데 둔촌주공이 여러 가지 뭐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뭐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도 생각해야죠. 사실 그런 걸 보면 포커스가 좀 잘 맞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시장 논리대로 뒀어야죠. 뒀더라면 지금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정을 다 받았고 지금 계속 몇 년째 국민들이 머리 아프잖아요. 매도자도 머리 아프고 매수자도 머리 아파요.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확한 로드맵,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줬다면 좋은데 여하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그 유예를 둔 자체가 뭐냐면 이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터져. 정상적인 활동인데 분양을 왜 받았어요?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웃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언론의 뷰가 좀 약해요. 그죠? 도리어 이제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많아서 참 섭섭한데 국토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토부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왜 생겼나? 실거주 의무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논리가 뭐였냐면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으니까 일단 전세를 놓고 조금 있는 돈으로 메꾼 다음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전세 돈을 내줄 수 있을 만큼, 나도 전세 살지만 내가 2억 살고 저기 6억 살면 4억은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무주택자한테 집 마련에 허들이 된다, 문제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세 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맞죠? 그러면 팔아먹지 말아야죠. 그 논리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분양권 전매를 풀었어요? 팔아먹게. 안 맞잖아요. 그 논리만 내세우고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딴 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은 지금 대면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분양권 전매만 막고 실거주물 폐지 풀어주면 되지 않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싸게 받았으니까 누가 봐도 금세 파는 건 투기행위고 한 6년, 7년, 8년, 10년 뒤에 파는 건 투자로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장기적이니까.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실거주 금액 풀어주고 그냥 분양권 전매하고 이런 단기 단타 이런 거는 맞겠다. 원래 의도대로 싸게 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저렴하게 분양받는 이유는 우리가 중도금리나 이런 대출을 갖다가 허그, 나라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허그에서 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편하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힘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분양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건 다 빼먹고 안 되죠. 그러면 상식을 벗어난 거죠. 우리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셔도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 그럼 분양권 막 함부로 못 팔게 하고 실거주 풀어주면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그래 분양 받아도 전세 줬다가 돈 모아서 들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일시적으로 패를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퀘스천이 여러분들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토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 2030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어떤 트렌드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하락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량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과배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면 그 썩는데 물론 집은 안 썩지만 집도 100년 지나면 썩겠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있으면 내려갈 일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시지만 200만 세대 정도가 집을 하나씩 더 갖고 있고 한 6, 70만 정도 분들이 한 2개씩 더 갖고 있고 나머지 한 2, 30만 분들이 막 5개, 10개, 막 50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50만 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늘어나는데 매물이 또 늘어난다. 그럼 매물이 늘어나는 거 지금 서울의 매물량이 7만 8만 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매물이 3만 개였습니다. 그 5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서울의 입주 물량 뭐 올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네, 5만 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살려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호에서 매물량과 거래량은 적어지는데 매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아, 이건 팔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살려는 사람 적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소득. 우리가 소득이 늘어야 좀 그나마 살 텐데 여러분 물가 지금 많이 오른 거 다 체감하시잖아요. 물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니까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물가 압박을 받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누굴 위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신호를 차지하고라도 아, 경제 지표들이 약간 다 퀘스천인 거예요, 지금. 어떤 금리 수준이나 가계부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제가 다 열거해서 한 90까지 되거든요. 해보니까 부동산과 연관되는 거 해보니까 80에서 85? 이 정도는 다 아이고 이건 조정돼야 된다는 지표들이 나와요. 뭐 PIR도 그렇고 HAI라고 아시죠? 주택부담지도 그렇고 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그렇고 뭐 다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 이건 조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천천히 접하시라는 게 그런 얘기인데 전조 현상이라고 이제 보면은 거래량 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집값이 막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줄 때가 있어요. 감소할 때가. 그게 뭐냐면 그게
전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는 건데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넣었죠. 그럼 잠시 힘을 받아요. 일시적 반등.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랬죠. 그 현상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스키의 5단계 경제 그 사이클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딱 지금 데드캣 바운스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림 여기 참고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영끌족들이 이제 샀던 걸 내놓고 하면서 경매가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런 신호도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락의 신호의 선행 지표입니다. 경매 지표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도 보통 이제 거래량, 매물량, 전세가 비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분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경매 지표를 계속 얘기했어요. 한 1년 전부터. 경매 지표를 잘 보시면 시장에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잖아요. 작년 대비 2023년도 경매 물량이 서울은 208%, 부산도 한 213%, 2배씩 다 늘었어요.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볼 땐 과정이에요. 정확한 과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영끌 하신 분들도 못 버티는 분들은 결국 경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조처, 정부의 조처를 잘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도 볼 수 있어요. 이 경매 지표가 임차권 등기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 그게 안 줄고 있어요. 전세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을 못 돌려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에서 경매를 하는 건데 그 전세가 막 오르면 다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를 보시면 전세가 상승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 2021년도가 최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전세가가 만약 8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억, 6억대로 일단 내려왔었어요. 근데 얘가 다시 6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8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8억에 있던 분들은 지금 나갈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전세를 누르니까 6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5억에서 6억 올랐지만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역대 최고, 하여간 임차권 등기 데이터 낸 이후로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역대 최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호와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것. 근데 낙찰도 또 100%가 안 되네요. 낙찰가율도 또 80%대예요. 그러면 20% 갭이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유찰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경매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린 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처음에 일시적 2주택 위주로 이제 하나 팔고 뭐 양도세로 돈 좀 번 다음에 조금 두세 개 더 사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고 실력이 되면 경매를 가요. 그러니까 다 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가격이 좀 헷갈리는데 하는데 경매 많이 하신 분들도 정상 지금 들어왔겠죠. 근데 그 증거를 어디서 하냐? 재작년에 2022년 말에 쭉 내려왔을 때 작년 초에 그러면 서울은 막 송파는 35%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도 나중에 오를 거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일부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갭이 다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갭이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 거품이 지금 조정이 안 되면 호가는 있지만 집이 안 팔리면 결국은 전세돈은 내줘야 되는데 송파 같은 경우 리센츠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그쪽은 지금 한 10억, 11억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전세 가격이. 근데 그 전에가 1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은 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또 스톱이 됐어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 전세 수요조차도. 그 전세 거래가 여러분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그 한국부동산원하고 국토부 들어가면 나와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서 하락 조정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정상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기 신도시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름이 노후계획도시 지원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기 신도시법에서 출발했어요. 법 이름이 왜 바뀌었죠?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 형님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10년 먼저 졌는데 아직도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기 전에 못 보겠다라는 60대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